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우주에는 자꾸 꼴이네요. 이 우주에는 별들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주 전체를 한번 봅시다. 먼저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 우리 얘를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하는 성단, 성운, 성간 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포함된 태양계에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모양이고요. 원반 모양입니다. 어, 원반 모양이고 위에서 보면 중심부 막대 모양, 나선 모양 팔이 있는 막대 나선 모양이에요. 지름이 약 15,000파섹. 굉장히 크죠. 거의 10만 광년 가까이 되고요. 태양계는 중심부터 약 8,500파섹 떨어진 나선 팔에 있어요.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의 중심 벗어난 우리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은하는 그 과시광청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양,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첨가물질이 거의 없고 대부분 별된 나이가 많은 대체 붉은색 띠는 타원 은하와 글씨가 너무 개판이네요. 다시 쓸게요. 타원 은하와 나선 모양의 팔이 있고 나선 모양 팔에는 별과 성운들이 모여 있고 성간 물질과 젊은 별들이 많으며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밀 중심부에는 팽대부라고 하는 밀도가 큰 부분이 위치하고 그 팽대부와 헤일로 여기 구형의 공간에 늙은 별과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하는 막 나선 은하죠. 그쵸? 나선 은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띠지 않는 불규칙 은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하로 갈수록 나이가 많고요. 불규칙 은하로 갈수록 젊은 별들이 많네요. 그 모양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나선 은하가 글자가 없는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나선 은하는 또 나선팔이 잠긴 정도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와 우리 은하 같이 가운데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은하 구성물질하면서 뭐 성단이니 뭐 성가물질이라는데 그게 뭔데요, 선생님? 먼저 성단은 많은 별들이 모여서 또 이 집단을 이룬 거예요. 은하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성단. 수십 개, 수만 개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산계성단과 그리고 수만 개, 수십만 개 별들이 모여 있는 구상성단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산계성단은 푸른색을 띠는 젊은 별들, 에너지가 넘치는 뜨거운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구상성단에는 붉은색을 띠는 나이 많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이의 별들이 많습니다. 구상성단에는. 산계성단, 수십 개, 수만 개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고요. 이 별들이 빽빽하게, 나이가 다양한 별들이 빽빽하게 공모하고 있는 게 구상성단. 성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가물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별과 별 사이는 가스와 티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게 성운이었는데요. 밝은 성운인 방출성운과 반사성운, 그리고 어두운 성운인 암흑성운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방출성운 같은 경우는 별빛을 흡수해서 이 먼지나 가스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입니다. 주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별빛이 반사해 밝게 보이는 반사성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산란, 이 빛들이 반사되면서 퍼지면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암흑성운은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으로서 성간물질이 뒤쪽에서는 별빛이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성단, 성간물질, 성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천체가 바로 은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양계 바깥으로 나갈 건데요.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 탐색하고 조사활동, 우주 탐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우주 탐사가 단순히 이 우주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우리는 지구와 우주를 더 잘 이해하게 됐을 뿐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가 은하계, 뭐였지? 은하계 전에, 그쵸. 그, 우주관 얘기하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을 발견되면서, 명왕성을 발견되면서, 태양계 바깥에, 우주가 이 태양계만 아니라 그 바깥도 있구나를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때 쓰였던 소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되고 있어요. 우주 탐사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먼저 네 가지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인공위성, 지구 주위를 직접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로서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이후부터 계속 여러 개의 인공위성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달 탐사선, 직접 천체 나라가 그 주위를 돌거나 착륙해서 탐사하는 방법인데요. 최초의 달 탐사선은 1969년 아폴로 11호죠. 1969년이면 지금 2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몇 년 됐죠? 50년, 55년 됐네요. 올해로써 55년 됐네요. 선생님 옛날에 어, 2019년에 2019년에 달 탐사, 달 착륙 50주년 기념책을 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5주년 됐군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우주망원경, 1990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지구 대기 바깥의 우주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망원경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있죠. 그리고 탐사 로봇을 착륙해서 화성 탐사 로봇들을 비롯한 탐사 로봇들이 또 그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의 행성들은 어떻게 탐사할 수 있을까요? 도플러 효과,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요. 그러니까 별과 행성들이 어떤 질량 중심을 어떤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를 향해 별이 미세하게 접근할 때나 멀어질 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도플러 효과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파장이 조금씩 치우치는 현상인데요. 멀어지고 있다면 적색편이라고 해서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그리고 반대로 가까워지면 파란색 쪽으로 파장이 치우치게 됩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측정해가지고 이 별에 행성이 있구나. 어, 별과 행성이 있다면 그 별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얘네가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행성이 얼마만큼의 크기구나. 그래서 행성도 행성을 잡아당기는 것 마냥, 자, 발음이 안 되네요. 별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행성도 별을 동시에 같이 만류 인력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어, 현상 때문에 얘네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것, 별도 조금씩 공전하는 것, 별도 돌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고, 그때 그 적색 편의 정도 혹은 청색 편의 정도를 가지고 별이 갖고 있는 행성의 질량이라던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공전 궤도 반지름이라던가. 식현상,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별 앞면에 지나갈 땐 역시 별의 밝기가 감소할 거예요. 이 식현상을 이용해서 별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형상, 얘는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건데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거대한 천체가 있으면은 그 뒤쪽에 오는 별빛이 이 거대한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휜 시공간을 따라서 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러요. 마치 렌즈같이 이 중력이 빛이 가는 경로를 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쪽 별에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불별된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별의 왼쪽에 있다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의 왼쪽에 있다면 왼쪽에서 오는 별빛이 휘는 정도랑 오른쪽에서 별빛이 휘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역시 행성의 질량이라든가 역시 반지름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외계에 직접 생명체가 있는지, 외계인이 존재한지일 거예요. 먼저 이 외계 생명체가 있으려면 별이 탄생하겠죠. 그리고 별이 행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별이 첫날 얘기했을 텐데요. 생명 가능 지대, 골디락스 지대에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겁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말이죠.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해야 합니다. 지적 생명체로 지날 만큼의 시간이나 어떤 어, 조건도 갖춰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락하려면 통신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간 통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나 조건들도 필요할 겁니다.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은하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수십 개의 은하들이 서로 중력에 속박돼서 구성된 집단을 우리는 은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은하군이군요, 먼저는. 은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은하군 내의 질량이 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군보다 살짝 큰 더 많은 은하로 구성된 집단이 은하단이네요. 우주에서 서로 중력이 묶여있는 천체들 중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단인 천여자리 은하단은 매우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서 국부 은하군이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은하군과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은하의 집단, 초은하단입니다. 은하들의 집단으로서 가장 큰 단위가 되겠고요. 초은하단에 이르는 각 은하단들은 서로 중력적으로 묶여있지 않아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로 흩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들은 우주에 골고루 분포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모여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필라미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물망 같이 필라미드 구조를 따라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부분에는 은하들의 밀도가 높다 보니 초은하단이 존재합니다. 초은하단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구조, 은하장성인데요. 크기가 10억 광년 이상을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거의 없는 공간, 공동, 보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밀도가 우주 평균 밀도보다 10분의 1보다 작습니다. 평균 밀도의 10분의 1보다 작고 지름은 대략 11메가파섹에서 150메가파섹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주 광대 구조는 필라미드가 거대 공동을 둘러싼 거품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거대 구조는 암흑물질로 인해서 형성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란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고요. 대신 중력 렌즈 현상 같은 어떤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물질은 은하의 중심 모여있는데도 은하 가장자리에 갈수록 속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암흑물질에 대한 암흑물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먼저 그 연구가 시작됐고요. 후보로는 백색 외성, 또 백생이라고 썼는데요. 백색 외성, 갈색 외성, 블랙홀, 여기 또 블랙홀이라 썼네요. 왜일까요? 블랙홀, 중성자별 같은 무거운 천체나 엑시온, 윈프, 비활성 중성미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그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우주에 대해서 전체를 알아봤다면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도플러 효과 때문에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은하들은 중심 없이 서로 멀어지고 있고 이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심해지는 것 보아 후퇴 속도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즉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는 은하와의 거리와 속도를 기준으로 우주의 나이를 역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과거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가다 보면 얘네가 수축하겠죠. 역방향으로 우리가 우주의 과거를 점쳐본다면 우주의 과거는 점점 예측해본다면 점점 한 점을 모일 거예요. 이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있다가 시작되었다는 우주론이에요. 대폭발, 진짜 말 그대로 빅뱅, 큰 꽝이 일어나고 팽창하면서 냉각되어가지고 현재와 같은 우주가 생성됐다는 이론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를 들고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빅뱅 우주론에 예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근데 이 질량비 3대 1인데 이 질량비가 실제로 이 우주상에 관측되는 결과랑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도 역시 하나의 증거인데요.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방출되던 복사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파장은 길어져야겠죠. 파장은 파장이 길수록 그 빛의 에너지는 감소하는데요. 에너지는 역시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관측되는 파장은 길어질 겁니다. 현재는 약 2.7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가 관측된다고 합니다. 약 3000 켈빈일 때 방출됐던 복사는 어떤 얘기냐? 이 우주가 식으면서 원자핵에 전자가 속박될 때 비로소 빛들이 전자들한테 가로막히지 않고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때 복사를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할 수 있어서 그때 그 파장에 해당하는 복사가 관측되어서 역시 빅뱅 우주론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완벽하진 않은데요. 현재 관측 결과 빅뱅 우주론은 예측되는 우주와 다르게 우주는 평탄합니다. 얘네가 점점 한 점이었다가 폭발하면서 점점 팽창하고 있다면 평탄할 수가 없는데 평탄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추측했을 때 그 예측되는 우주가 지금 우주랑은 좀 다릅니다. 또한 모든 물질이나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합니다. 오는 파장이 거의 균일한데 우주의 두 지역이 과거의 정보나 물질을 교환했다고 보기에는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균일하려면 교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빅뱅 우주는 예측되는 우주 나이보다 큽니다. 빅뱅 우주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는 자기 홀급, 우리 지금 자석을 쪼개보는 거 초등학교 때 얘기해봤을 것 같은데 자석은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쌍극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자기 홀극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완벽하지 않으나 요즘 최근에는 이 빅뱅 우주론을 보완하여 빅뱅 이후에 우주가 그 특정 시간 동안 급격히 팽창했다는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주가 급격히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우주가 곡률, 팽창하면서 우주가 뭐 구라든가 이렇게 곡률이 조금 있더라도 휘어져 있더라도 관측되는 우주는 평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진짜 멀리 떨어져서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물질이 균일해지는 이 두 지역도 급팽창 전에는 서로 정보와 물질을 교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급팽창으로 인해서 자기 홀극의 밀도,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는 자석은 관측 가능량 미만으로 희박해졌을 것으로 이 빅뱅 이론을 보완하여서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인력으로 인해서 시간에 따라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앞으로 수축할 것으로 과거에는 예상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인력이 있다 보니 만류인력 때문에 점점 이 속도가 감속하고 수축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이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까 얘기했던 암흑물질과 같이 암흑 에너지로서 우리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 물질들의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고 이 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에 널리 퍼져 있고요. 청력으로 작용하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초신성이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결과 우주는 4.9%의 보통 물질,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 26.85%의 암흑 물질들, 그리고 68.35%의 암흑 에너지가 여기 퍼센트 다 빠졌네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평탄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지만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더 팽창시킨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거나 혹은 그 양이 달라진다면 내부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면 또 수축하거나 할 수 있겠죠. 우주가 팽창이나 수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우주를 평탄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다면 우주는 어느 순간부터 변화하지 않고 그 크기를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가 작다면 계속 청력이 우세하다 보니 끊임없이 팽창할 겁니다. 하지만 임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면 어느 순간은 인력이 다시 우세해져서 어느 순간 수축해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만약에 임계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여기서 1로 상정했는데 평균 밀도가 더 크다면 어느 순간 우리 우주는 다시 수축해서 한 점으로 돌아가겠고요. 만약에 임계 밀도보다 작다면 평균 밀도가 작다면 계속 청력 때문에 계속 열려있는 우주겠죠.
하지만 같다면 평탄우주. 지금은 이 우주가 맞을 거다라고 계산되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주의 미래는 계속 많은 방향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지구가 우리의 탐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가 마지막 얘기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